오늘 뉴스인 세 개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에 김일성대 동창회가 생겼는데 회원이 30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불법 거래, 중국 기업과의 불법 거래, 흥샹이라는 곳이 부각됐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흥샹은 중소기업 정도고 완샹이라는 곳이 몸통이다. 그래서 완샹을 감추려고 흥샹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제 부통령 후보들 토론, 미국에서 이 토론회까지 북한 선제 타격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인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그리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김정은 일가의 건강을 최측근에서 관리하던 그 조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탈북했다라고 하고 엘리트 계층들이 잇따라 탈북하는 양상인데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사님 해설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이제 이 3대 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상화인데요. 우상화라는 건 이제 3대 세습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잘 안 막히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급 체제입니다. 배급 체제도 이제 2000년대부터 망가지게 됐죠. 그 기능을 이제 시장이 대체하게 됐고요.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기능이 이제 감시와 통치의 기능인데요. 이 감시 기능이 좀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체제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동요 현상이 보이지 않지만 외곽부터 그것도 엘리트와 외곽부터 점차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주목할 사항은 뭐냐면은 영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각자 엘리트들이 공간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아마 외국에 있는 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저렇게 살빵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네. 큰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장수연구소라고도 불리고 뭐 만수무강연구소라고도 한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북한에 계실 때? 예, 김일성을 상대로 해서 이제 버자던 의료진을 가리켜서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해서 만수무강연구소였고요. 실제로 그렇게 불립니까? 북한에서? 예, 불렸죠. 만수무강연구소. 예.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에게 무슨 만수무강까지는 안 되겠으니까 장수하라고 이제 장수연구소. 장수연구소는 북한에서 원래 허위사령부에서 직접 관리했고요. 네. 군인 조직이 관리할 만큼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그런 곳에서 있던 사람이 베이징에서 이제 북한으로 의료기기와 약품을 김정은을 위한 을 들여가던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알기로도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베이징에서 중국 거만 들여가냐? 네. 지금 통제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김정은을 위한 약제라든가 정말 전문화된 고가의 의료기기를 들여가던 사람이 지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렇다고 무역일꾼으로만 보기에도 벌 수 없는 게 네. 전문성이 있어야 사실 그 필요한 김정은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나 약제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수연구소에서 직접 일을 했거나 아니면 충분한 전문성, 주치의보다 더 긴밀한 전문성을 가졌던 사람이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기 몸과 자기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그야말로 제일 믿을 수 있는 아주 내밀하게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일 텐데 그러면 이런 데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 체제에서 뭐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거기 있어도 뭐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대표님? 일단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에서 거의충들의 탈북이 사실 법물처럼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알려지지 않은 꽤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과거 15년 정도를 통틀어서 북한에서 외교하던 분이 정말 5손가락도 안 미쳤거든요. 그리고 뭐 공작원이라든가 그래서 거의 탈북자들이 아주 귀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지고 있고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제가 엊그제 미국 쪽하고도 연결돼 보니까 39호실에 있던 분이 실제로 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요? 예. 39호실 한국에 아니고 바로 지금 미국에 가서 또 그의 동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또 그분은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뭐 북한 다 뛰쳐나왔으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망명정부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까지 하던데 39호실이라는 게 그 자금 관리하고 그렇죠. 그 조직인 거죠. 꽤 많은 자금을 가지고 갔다고 국내 언론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특징을 가만 살펴보면 김정은의 측근에 김정은과 접촉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왔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돈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허락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다수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베이징 중국에서 13명의 탈북자들이 집단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3명의 사람들이 왔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일과 접근이 가능했던 의료 일꾼이라든가 무역 일꾼이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집단 탈북이라든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오는 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등을 돌렸다. 예. 미래가 없다는 데로부터 혹은 정말 나가서도 살 수 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예. 라는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었을 때하고 여러 명, 뭐 5명, 6명 이렇게 됐을 때하고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망명 정부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일성대가 그 서울에 동창회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답니다. 한 30명 정도가 되어가지고 네.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가에 서로 모이면서 북한 내부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정책도 생산해내고 뭐 그런 그 모임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출신이 아니라서 못 가봤습니다. 예. 네. 제가 그 모임을 좀 아는데 네. 장혜성 이제 선생도 나오겠지만 말씀을 하시겠지만 김성정업장에서는 총장이 이미 나왔습니다. 황장엽 전 총장님이 나왔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전영철 의원님이 김성정업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아하. 뭐 지금은 말이 30명이지 아마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조직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단체에서 하는 분들이 30여 명 정도인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렇게 많이 왔냐. 김성정업대학 하면 김정일이가 일단 다녔던 대학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의 뭐 견줄 만한 대학이 없는 대학인데 몇 명 정도입니까? 학생 수가 한 해에 몇 명 정도 뽑나요? 2,000명 정도의 2,000명이요? 예, 졸업생들과 배출된다고 하니까 2,000명 정도가 신입생이 들어가는데 네. 50여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15개 학부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종합대학이고 그 대학에서 새끼친 게 김책공대고 뭐 의학대학이고 농업대학이고 하니까 뭐 정말 큰 대학이고 중요한 대학이라고 북한에서 자처하는데 네. 나왔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잠깐 그 김일성대 동창회에 속해 있는 분인데요. 장혜성 아마 그 아실 겁니다. 방송에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었고 북한 관영 방송이죠. 조선중앙TV 기자를 했던 장혜성 씨를 잠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도 장혜성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김일성대 예. 그 동창회 한국 동창회에 소속돼 있다면서요, 선생님도? 예, 그렇죠. 저 거기서 고문입니다. 그래도. 아, 고문이시군요. 예. 그럼 제가 거기 고문을 한 지 이제 한 3, 4년 됩니다. 예. 몇 명 정도입니까, 회원이?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회원에 막날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아, 활동 안 하는 분들도 또 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일부 분들은 자기 말하자면 신문이 노출되면 좋지 않다 해서 안 나오신 분들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한 30명 됩니다. 아, 모임에 나오는 분이 30명이군요. 예, 그 정도 돼요. 아, 저희도 뭐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창회 하지만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졸업생의 절반 정도나 될까 말까 하거든요. 실수가 그렇죠.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나시면 무슨 얘기들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로는 얘기란 게 그 북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 전망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야로서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또 학부들도 서로 다 다르니까 네. 다 만나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니까 다 만나서 이야기들 나누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네. 또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예. 동리에서 뭔가 우리도 기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주로 논의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회원 숫자가 그 나오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까? 예, 그럼 최근에도 나온 사람들도 많고 원래 그전부터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러고서 최근에 들어와서 점점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아직도 가입 안 한 동문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다시 얘기했지만 몇 분 있고요. 예.
그 동창회에서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여러 분야의 분들이 모이실 텐데 거기서 얘기를 나눠 보시면 지금 김정은 정권의 앞으로의 그 미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 어떤 생각들을 주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나요? 한마디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그것도 간단히 말하면 김정은 체제가 전망이 없다는 거 그거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불과 밑에 가지 못하잖아. 그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거의 이견들 다 모아집니다. 그쪽으로. 예. 근데 뭘 해야 되는가 앉아서 약간씩 의견들이 다른데 아무튼 간에 이제 멀지 않아서 김정은 정권이 끝장날 건 뻔한데 그러면 우리도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평양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만만한 준비를 갖춰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뭐 망명 정부 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결론이 모아지진 않더라도 예컨대 어떤 얘기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가요? 원래 그 전에 황장엽 선생이 계실 때 네. 그때 망명 정부 얘기가 나왔는데 황장엽 선생이 찬성 안 하시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가 있으면 되지.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무슨 정부를 또 따로 만들겠냐. 뭐 이러면서 황장엽 선생이 찬성 안 해서 그때 하다서 그만뒀는데 최근에 다시 지금 일부 회원들 속에서 이거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남북이 통일된다기보다 통일되는 순간에 갑자기 확 열릴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에도 일정하게 정부가 있고서 그다음에 일정하게 경제가 좀 성장한 다음에 이 남북 간에 다 통합을 실현해야지. 다 그번에 통합되면 양쪽이 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대로 얘기가 모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혜성 선생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탈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와라 받아주겠다라는 이게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까? 북한 주민들 또는 엘리트들한테? 우선 보면 이번에 그러고 나니까는 이틀 후 정도 돼서 노동신문에서 극악하게 반발을 하면서 실었지 않습니까? 뭐 노동신문에 났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더 쉽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발언 자체를 우리 한국 방송을 못 보셨을 때 주민들이 몰랐다가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발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늘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한 의미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적인 선택할 만한 대안적인 체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 여기밖에 살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 죽거나 사나 그곳에서 어쨌든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세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체제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예.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북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당 간부들한테 이야기했고 이번에 군인들한테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주민을 포함시켰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저는 큰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죠? 네, 일단 탈북민들의 반응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탈북 단체 연합이라고 하는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탈북 단체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장 25명이 탈북 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조찬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첫 번째 안건이 박 대통령님이 이 연설을 적극 지지한다. 네. 그냥 말로만 지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집회를 통해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하자. 우리 힘이 부족하면 나만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이건 하자. 다른 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탈북자들이 입장이고요. 다음으로 저희들이 대북 방송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과 꽤 많은 기간 동안 연계를 됐었는데 몇 해 전에 서장, 우리 말하면 원스타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신호를 달라. 우리 거의 장교들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결의한 사람들도 있는데 예. 이렇게 신호가 없으면 우리 가다가 어떻게 하겠냐.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겠냐. 현재 북한의 현역 소장이 그렇죠. 그렇게 연락이 예, 왔단 말씀이죠. 소장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행동을 해서 이쪽에 대한민국에 또 뚫리는 분들과 연결도 시켜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권 하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하고파도 할 수 없었어요. 김정은은 당장 김정일은 쓰러져 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예. 우리가 해도 백그라운드가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물론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올 때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4천, 5천 킬로를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넓혀야 되고 안정적으로 해야 될 정부의 책임은 분명히 남아 있겠지만 이건 지역적인 이야기고 대통령님의 북한 주민들 향한 선언은 예. 북한 주민들의 문자 그대로 마음속에 해방이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3개 질문을 드렸는데 세 번째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미국 부통령 후보들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f you had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 was about to launch a missile, a nuclear-armed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would you take preemptive action? The president should take action to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imminent threat. You have to. The president has to do that. 네. 그러니까 물론 앞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긴 했지만 그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은 그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 부통령 후보였단 말입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이 이사님. 네, 일단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좀 대통령 선거 전국입니다. 선거라는 것을 치르려고 그러면은 미국 사회 그리고 조야의 모든 가장 공통 분모가 있는 표를 얻기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들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그렇게 이제 기자의 질문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프리엠티브 액션, 그 선제 타격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는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것이 미국에 퍼져 있는 전반적인 아마 지배적인 생각이다라는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비슷하게 그 마이크 펜스, 트럼프 후보 진영의 부통령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런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 야욕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이 전반적인 정서가 일단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 부분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그 지금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 대표님. 예, 지금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12,000킬로의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번태에 닿는다는 걸 눈으로 미국 시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 핵실험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인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은 어제도 오늘도 연이어서 지금 미국 번터를 겨냥하고 우리는 발사 단수를 누를 신간을 기다린다고 계속 대내외 언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처한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거 모르겠다거나 좀 더 뜨뜻미지근하면 정말 선거에 역효과를 줄 거다. 민주당도 그랬고 공화당도 저희들이 올해 1월달에 이제 미국에 갔댔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에드러스 의원의 보좌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화당도 절대 당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응하는 입장만큼은. 그리고 미국이 속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속았습니까? 부시 정권 때도 속았고 오바마 정권 때 한참 속았고 연변에 냉각탑 폭발해버리는 바람에 그냥 속아버리고 이런 경험들에 비추어서 사실은 선거용도 있겠지만 국민 정서가 더 이젠 북한을 향해서 완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선제 타격을 했을 때 북한이 반격해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미국이 먼저 타격했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근데 다음 주에는 북한이 ICBM을 또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그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어느 선까지 넘으면 여기서 지금 임계점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어느 레드라인, 어느 선까지 넘으면 미국이 정말 그 행동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이사님? 네, 그 인내 한계선은 미국으로서는 명확합니다. 미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참지 않겠다. 이것이 마이클 멀린의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거의 다 저 애쉬턴 카트 이야기도 그렇고요. 일단 그 명확하게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는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전제는 그겁니다. 우리 미국민들에게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민 플러스 동맹이지만 미국민들의 직접적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은 자시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ICBM이죠. 13,000km, 2,000km 날아가는 그 ICBM일 경우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러고요.
강대국의 숙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미국 같은 강대국은 어쨌든 본인들이 국가 정책으로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계 질서를 움직여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익은 단계라서 담론만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정책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허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일단 북한도 좀 명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풍샹 대신보다도 몸통은 완샹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1분씩 두 분 해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네, 홍샹그룹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저희 그 북한 혹은 중국 문제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건 정말 새바라의 피다라는 걸 했는데 그 미국 국무부에서 그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북중 무역 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제가 그 조사에 잠깐 관여했던 적이 있는데 네. 엄청난 그 중국 무역이 사실 북한을 대상하고 있어요. 이런 중에서 하나가 드러난 거다라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재무부는 지금 하나씩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한 20여 개 중국 기업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재무부는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내놓지 않을 겁니다. 증거도 찾아야 될 거, 법적인 그 위협 위의 요인이 뭐였던 가 다 찾아야 근거를 찾고 그러면 그걸 들고 중국에 통보하고 국제사회에 이야기하고 미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재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완샹도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씩 계속 이 미국의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력은 점점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완샹이라는 곳은 미국과의 거래 규모도 뭐 홍샹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가 되고 나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중국의 태도는 어떨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번에 그 흉상 때 보면은 미국 재무부가 이제 자료를 주니까는 중국이 제재를 하는 전 액션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다시금 재무부에서 그 법무부가 나서 가지고 제재를 이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전례를 보면서 아마 중국도 지금 그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일 거고요. 특히나 뭐 흉상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만 했지만 이번 완상 같은 건 미국하고 거래가 대단히 많은 그룹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특별히 더 제재를 취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특별하게 액션을 취할 ICB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CBM의 움직임들 등을 봤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